자, 이제 다시 화면 볼게요. 자, SDS 설치 마저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이게 알 모양이든 커피잔 모양이든 아니면 뭐 반디집 모양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 녀석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 여러분들이 열어서 저처럼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해당 폴더 주소창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저는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받아놨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블럭이 씌워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cmd 입력하고 엔터 칠 겁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해당 경로에서 열리게 돼요. 지금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cmd를 입력했기 때문에 해당 폴더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구글 검색을, 아니 구글이란다. 윈도우 검색을 통해서 cmd를 그냥 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C 드라이브 유저스의 어드민 여기까지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운로드라는 경로까지 찾아 들어와야 돼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뭐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 cd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change directory 그래서 폴더를 변경해서 여기까지 들어오셔도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주소창에다가 cmd 입력하고 엔터만 쳐주면 얘가 알아서 거기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얘가 열릴 거니까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폴더 여기다가 받지 않으시고 다른 데다 받으셨다면 여기가 저랑 좀 다를 겁니다. 근데 달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를 설치한 폴더에서 cmd를 열면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지금 이 상태가 되셨다면은 여기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할 건데 명령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jar 끼고 자, 우리 실제로 지금 설치했던 파일 이름이 스프링 대시 툴 대시 수트 대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죠. 이 이름 다 칠 필요는 없는데요. 자, 제가 치는 거 따라 보세요. 일단 화면부터 보실게요. 자, 저는 스프링 먼저 칠 거고 탭을 한번 누를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해당 파일을 찾아서 파일명을 다 입력을 해줬죠. 자, 근데 저처럼 지금 제가 설치한 이 파일이 명확하게 딱 골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입력되다가 어느 정도까지만 입력이 되고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입력이 되고 요 뒤에는 입력이 안 된 상태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점 뒤에 21 입력하고 점 0 정도까지만 입력한 뒤에 탭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애를 웬만하면 찾아줄 거고 그래도 다 안 찾아준다. 그럼 그 뒤에 부분 잘린 데에서 뒤에 부분 몇 글자 더 입력하고 탭 몇 글자 입력하고 탭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파일을 지금 여기다가 풀네임을 적어줘야 된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풀네임을 적어줄 때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파일을 완벽하게 체크가 됐는지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확장자까지 확실히 들어와 줘야 돼요. 점 자르까지 완벽하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뒤에 여기 점 자르가 입력이 안 되어 있다면 직접 타이핑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자, 지금 여기 다시 볼게요. 이 녀석 끝에 저 같은 경우는 점 자르가 써 있는데 여기가 점 자르가 안 써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기 옵션에서 확장자를 보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을 때 안 나타납니다. 근데 확장자는 점 자르로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보기 옵션은 이 녀석 실행한 이후에 설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름 입력이 됐다면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뜨셨나요? 그러면 다시 앞에다가 자바를 붙이고 대쉬 자르 한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 찾아줄게요. 이러고 엔터. 그러면 약간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이렇게 막 혼자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화면에 구석에 이런 게 뜰 겁니다. 다 뜨셨을까요?
혹시 설치 진행 중에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셔야 빠르게 체크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현상이 있다라면.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 CMD 창에 다시 커서가 깜빡이면서 뭔가 끝났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끝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상태에서 다 같이 스탑을 하겠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아, 안 되셨네. 네, 봐드릴게요. 자, 압축 풀린 폴더를 그대로 잘라내기 했고요. 그리고 D 드라이브 쪽으로 와서 본인 이름 이니셜로 된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준 뒤에 그 폴더에 내가 지금 잘라내기 했던 그 녀석을 붙여넣기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본인 이니셜로 꼭 안 해도 돼요. 이건 당연히 다른 이름을 써도 되겠죠. 근데 한글은 쓰지 마세요.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개발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설치할 때 그 설치 경로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중간중간에 뭔가 잘못된 오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폴더 경로는 웬만하면 다 영문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폴더로 옮겨졌고요. 자, 이 타이밍에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장자 혹시 안 보이는 분들 아까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렸던 분도 확장자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 이러한 설정 하나를 해주셔야지 확장자가 앞으로 쭉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폴더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탐색기 같은 거 하나 열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 폴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폴더 하나를 여신 다음에 상단 탭에 보면 보기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쪽에 파일 확장명이 있습니다. 얘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내 실행 파일들이 확장자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확장자가 생각보다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자는 꼭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먼 미래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체크를 해제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옵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스프링 툴 수트 4.exe라고 하는 이 나뭇잎 모양,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이 녀석을 실행을 할 겁니다. 이 녀석 더블 클릭 혹은 엔터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 일단 실행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떠한 창이 하나가 뜨면서 멈출 거예요. 거기서 멈춰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해당 툴을 사용할 때 지금 내가 접속을 할 때 내 어떤 작업 공간에 접근을 해서 해당 툴을 열어줄까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기다가 꾸준히 작업물들을 쌓아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작업 폴더 좀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여기에 기본으로 잡혀있는 이 녀석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그 별도의 설정을 통해서 경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못 찾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못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냥 공유 폴더, 문서 폴더를 가면 있는 건데 공유 폴더에 들어있지 않게, 공용 폴더에 안 들어있게 여러분들 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D 드라이브에 우리가 이니셜로 만들어놨던 폴더 있죠? 여기까지 또 들어와 볼게요. 그럼 현재 우리 STS 폴더 하나 있을 건데 요 밑에다가 우클릭해서 새 폴더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부엉이라고 만들어 줬는데요. 전 이름을 바꿀 거예요. 얘도 한글 이름 써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영어 이름으로 해주세요.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워크 혹은 워크스페이스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워크나 워크스페이스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작업물이라는 의미로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름 짓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름 짓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해당 폴더를 지칭할 때는 보통 이제 작업 공간이라는 의미로서 워크스페이스라고 보통 지칭을 많이 하니까 그냥 워크스페이스로 만들어 주셔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폴더를 선택한 후에 하단에 있는 폴더 선택까지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경로가 지금 제가 만든 폴더 경로로 잡혀 있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모든 결과물들은 이 폴더 안쪽에 실질적인 물리적인 파일로서 저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관리하는 폴더에다 빼놔야 본인이 파일을 직접 눈으로 찾아가서 볼 때도 편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깃 관리하다 보면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좀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체크박스는 웬만하면 체크를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달이 된 이후에는 체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초반 단계에서는 그냥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워크스페이스 고르는 이 상자를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건데 워크스페이스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체크하지 않는 걸로. 그 다음에 런치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이클립스랑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설치 과정에서 뭐 자르 파일 압축 푸는 거 이런 것만 좀 다르면 달랐지 사실상 거의 똑같다라는 거. 실제로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럼 기본 화면 구성이 나왔죠? 자, 여기서 아웃라인.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아웃라인 딱히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아웃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켜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은 큰 의미 없으니까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종료해 주도록 할게요. 이쪽. 그리고 밑에 있는 problems, 자바도, declaration 얘네들도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부트 대시보드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랑 그냥 빈 화면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 열어줘야 되는 거 콘솔 열어줘야 되겠죠? 콘솔은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단 탭에 윈도우, 쇼뷰, 여기에 콘솔. 왜냐면 우리 콘솔로 사용하는 게시판 만들 건데 콘솔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콘솔 만들어 줄 거고요. 콘솔은 뭐 아래에 있어도 되고 옆에 있어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편하게 옆으로 위치를 좀 이동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럼 이제 툴 설치했고요. 들어와서 콘솔이라는 창을 열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우리 이런 뭔가 개발에 필요한 툴을 설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세팅해 줘야겠죠? 설정 세팅.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세팅만 간단하게 하고 갈 겁니다. 자, 윈도우 탭, 프리퍼런시스 눌러주시고요. 자, 아마 다 자바를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이클립스를 써보셨을 거고 그럼 이클립스에서 처음에 설치하자마자 어떤 세팅을 했었나요? 정말 중요한 세팅이에요.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인코딩 세팅. 인코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개발할 때 한글을 사용하거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한 내용이 제대로 된 텍스트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코딩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NCU라고 입력을 해줄 거고요. 이거 인코딩에서 쓰다 만 거죠. 이 정도까지만 써도 어차피 다 나오니까. 자, 워크스페이스 먼저 눌러서 확인해 줄게요. 요즘에는 설치하면 이 녀석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 자동으로 UTF-8이 골라져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항상 툴 설치 후에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UTF-8 확인되셨으면 이제 컨텐츠 타입으로 넘어가서 여기로 자, 여기서 텍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 말고 그냥 텍스트라는 녀석 자체를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하단에 디폴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UTF-8을 입력해 줄 겁니다. 자, 텍스트 얘를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UTF-8 입력.
한문자로 입력해도 돼요.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텍스트라고 하는 녀석 안쪽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UTF-8로 디폴트 인코딩, 기본 인코딩을 맞추겠다라고 한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찾아가서 마저 UTF-8로 세팅해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옆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 줄 거고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밑에 뭐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 상단에 있는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 자, 그러면은 하단 디폴트 인코딩 부분에 ISO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 UTF-8로 바꿔줄 거예요. 자, 입력을 했으면 당연히 업데이트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안 누르면 적용 안 돼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스프링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스프링을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세팅하는 김에 간단한 거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UTF-8로 수정한 후에 업데이트까지 눌러주겠습니다. 이러한 인코딩 세팅은 여러분들이 이제 STS나 이클립스나 이런 것들을 다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에는 무조건 한 번에 꼭 해줘야 되는 세팅이라는 거. 자, 업데이트 완료하셨으면 이거는 아니다, 지금 해버리죠. 자, 이쪽에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폰트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폰트. 자, 폰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부분에 컬러스 앤 폰트스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 먼저 클릭 한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최상단에 있는 베이직에 왼쪽 화살표를 눌러줄 거예요. 베이직에 왼쪽 화살표. 그럼 밑에 또 뭐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해 줄 거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툴 안에서 사용할 때 이 툴 안에서 뭐 코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콘솔 창에 글자가 나오거나 할 때 폰트 그리고 글자 크기 이런 거 설정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항상 콘솔러스 10이라고 하는 크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10은 좀 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작은 글씨로 화면을 계속 보다 보면 눈이 많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폰트 글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D2 코딩 추천드리고요. D2 코딩은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폰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깔려 있어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없으면 설치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D2 코딩. 저 같은 경우는 D2 코딩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26 정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안내해 드릴게요. D2 코딩을 설치하고 여기서 D2 코딩을 고르려고 입력을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골랐어요. 골랐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차이가 뭐예요? 방금 앞에 골뱅이가 하나 붙어있죠. 자, 그냥 D2 코딩만 있는 거랑 앞에 골뱅이가 붙은 D2 코딩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골뱅이가 붙은 애는 글자가 눕습니다. 가나다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와요. 글자가 누워요. 그럼 보기 안 좋겠죠? 그러면 골뱅이가 없는 애로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 줄 거고 만약에 D2 코딩 설치나 이렇게 설치하고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사항에 질문을 주셔도 좋아요. 근데 구글에 그냥 D2 코딩 폰트 설치만 입력을 해보셔도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니까
웬만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면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STS 같은 툴을 쓸 때 화이트 테마, 전 지금 기본적으로 화이트 테마가 적용되고 있는데 화이트 테마 난 싫어, 블랙 테마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랙 테마 설치하셔도 돼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다크 테마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따로 안내를 하기보다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프리퍼런시스에 이 테마 중에 클래식, 다크,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라이트로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건데 다크로 바꾸시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테마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테마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글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테마를 바꿀 때 글자까지 같이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가장 선호하는 테마 겸 글씨 색깔 설정 이름이 레인보우 드랍이라고. 레인보우 드랍스. 저는 이 녀석을 과거에도 많이 썼고 아직도 저는 이 녀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따로 작업하는 환경은 다 다크 테마의 레인보우 드랍스라고 이걸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써도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난 이거 좀 괜찮다 하는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레인보우 드랍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안 해줘요. 그렇다라는 건 블로그나 이런 데에 떠도는 개인적으로 올라가 있는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올라와 있는 파일을 설치할 때는 항상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한 걸 잘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할래 하면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뭐 테마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테마 이런 거 설치하는 거 구글링 해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이상으로 설명을 더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다가 갑자기 테마가 바뀐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완료를 했고 자, 얘 잠깐 다시 끌게요. 아까 키기 전에 했으면 좋은 건데 이미 눌러버려가지고 자, 이거 잠깐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xe 파일 말고 그 밑에 있는 .ini 파일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exe 밑에 있을 거예요, 보통. 확장자가 가려져 있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체크가 안 되겠죠? 확장자 열어주시고 자, 이 녀석 여는데 만약에 연결 프로그램으로 원료 열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메모장 같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별다른 편집기 필요 없고요. 그냥 메모장으로 여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얘는 이제 ST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설정 내용이 담겨 있는 설정 파일이에요. 근데 이 설정 파일 우리가 뭐 다 알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바꿔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파일의 하단에 있는 이 두 녀석을 건드려 줄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XMS 그리고 XMX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죠. 위에는 256, 밑에는 2048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충 느낌으로 봤을 때 이 녀석들은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진짜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ST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이 컴퓨터 환경 속에서 이 STS가 얼마만큼의 메모리 작업 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할 건데 사실 그냥 두고 쓴다고 해도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절대. 다만 조금이라도 더 매끄러운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이 최소값을 최대값과 동일하게 숫자를 맞춰줄 겁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는 아니지만 해서 나쁠 거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동일하게 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한 작업을 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메모리가 많이 잡히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간단한 개발을 진행을 할 거지만 웹 환경이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좀 더 큰 용량들이 필요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시점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최소값의 메모리 용량에서 최대값의 메모리 용량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버벅거림 현상이 생겨요. 렉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근데 그런 렉,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약간의 렉들이 쌓이면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잡아놓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렉을 없애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쓰다 보면 이걸 체감으로 못 느끼실 겁니다. 근데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컴퓨터 지금 학원에 계신 분들 앉아 계시는 그 컴퓨터들의 기본 램이 다 16기가로 잡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컴퓨터 8기가짜리 램도 잘 안 쓰거든요. 보통 다 16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써도 컴퓨터에 전혀 무리가 안 돼요. 하드웨어가 발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좋은 하드웨어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 고용량인 척 쓰려고 해도 상관이 전혀 없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커져버리면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런 것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우린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숫자를 바꿔주셨으면 저장해야 됩니다.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될 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메모장이기 때문에 저장해 주신 다음에 꺼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STS를 켜주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골라주는 거 나왔고 본인 워크스페이스 잘 골라주신 다음에 런치.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세팅 다 완료했으니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main.java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reate a java project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파일에 new java project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N이라고 하는 단축키 사용해서 자바 프로젝트 열어주셔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자바 공부하실 때 당연히 다 접하셨을 부분이니까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바 프로젝트 만들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나왔어요. 프로젝트 네임은 당연히 여러분들 편하신 네임으로 지정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별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거 딱 한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바 공부하실 때도 아마 똑같이 들으셨겠지만, 자, 지금 저 같은 경우 SE17 잡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아까 11 설치했는데 자동으로 17을 잡아놨습니다. 이거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가 아까 11이라고 하는 JDK를 설치한 이유는요. 이 컴퓨터 내에서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기 위함이었어요. 그 자바라는 명령어는 왜 써야 되냐? 이거 STS 설치할 때 압축 풀려고. 우리 대시 자르 한 다음에 풀었죠? 이거 할 때 앞에 자바 붙었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자바 11을 설치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 같은 경우 1.8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럼 이 상황에서 11 설치 안 하고 이거 했어요. 되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왜 17을 잡느냐? 이클립스도 마찬가지고 STS도 마찬가지고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 툴이 제공하는 자바가 딸려와요. 그래서 17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 17은 따로 설치하는 17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는 자바가 여러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지금 17인데 제가 9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다. 9 말고 1.8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1.8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에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비활성화가 돼서 클릭할 수 없는 형태가 되죠. 자, 아까처럼 다시 17이나 우리 11 설치했으니까 11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활성화가 됐죠. 자, 기점은 1.8입니다. 1.8 버전을 기점으로 여기 이게 1.8이라고 하는 버전까지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비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이상 9, 10, 11 이런 애들은 여기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위에 것만 해제를 해도 밑에 건 해제가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해제를 해주셔야지 이걸 해제가 안 한 상태로 클릭이 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순수한 자바 프로젝트,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1.8 이상 버전, 1.8 초과 버전으로 그 위에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이 모듈 부분은 꼭 체크를 해제하셔야 된다. 이거 체크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실행하려고 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 프로젝트를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1 버전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프로젝트 네임 같은 경우는 베이직 아트 매니저라고 아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 버전 선택했고요. 이거 체크 해제했고요. 이름 정해줬고요.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도 저랑 똑같을 필요는 딱히 없어요. 나중에 제가 GitHub을 사용해서 코드를 제공해 드릴 때 패키지가 지정되고 나면은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패키지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이거 이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설정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서 프로젝트 그냥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면은 생겨났죠? 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rc에다가 자바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도록 할 거고 네임은 메인 클래스 네임은 메인.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패키지 보면은 제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그로 인해 디폴트 패키지로 만들어질 건데 여기 보면은 디폴트 패키지 웬만하면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무시하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네. 아, 클래스요. 자, src를 한번 눌러주시고 이 프로젝트 아까 이 상태였죠? 더블 클릭하면 열리고 src 클릭한 이후에 컨트롤 N 한 번 더 눌러주고 클래스 하고 입력하면은 클래스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 툴을 사용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컨트롤 N이나 아까 뭐 저장할 때 컨트롤 S 이런 단축키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히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거 하나하나 마우스 클릭으로 만들고 뭐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이나 이런 마우스 이동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번거로워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작업 속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웬만하면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돼요. 그래서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름 메인으로 할 거다. 근데 클래스 만들 때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여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뭐 안 만들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이걸 뭐라 그러더라? 관례 같은 거니까 관례 같은 거니까 꼭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얘가 이렇게 되면요 지금 패키지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얘가 첫 글자 대문자로 만들어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툴들이 알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모든 개발자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관례니까.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로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main.java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프린트 출력문을 사용해서 이제 한글이랑 영어 찍어보는 거 테스트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자바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프린트로 출력문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클래스 메인 안에 바로 프린트 쓸 수 있나요? 이거 가능한가요? 시소유? 안 되겠죠? 지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랑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된다? 메인 메서드부터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할 때 메인 메서드가 없으면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 출력문을 입력을 해줘야 그 출력문이 정상적으로 콘솔에 우리의 입력값을 출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보면은 제가 지금 메인 메서드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sysoU도 입력을 할 거예요. 이거 출력할 때 플레임 다 안 치고 sysou 정도까지만 쳐도 컨트롤 스페이스로 단축키 가능한 거 아시죠?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아직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플레임으로 다치고 있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sysou 정도까지만 입력을 해도 다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다가 한글 한번 찍어볼까요? 안녕. 그리고 영어도 하나 찍어볼까요? 헬로. 자, 이러고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콘솔의 출력 결과로서 안녕, 헬로 나오겠죠? 그쵸? 지금 이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같이 설명하면서 보죠. 자, 저장을 했고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표가 사라진 상태. 저는 이제 최종 수정 상태예요. 자, 여기서 F11을 눌러서 제가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이런 게 안 떴을 텐데 STS에 오니까 F11만 눌렀는데 뭔가 선택을 하게끔 떴어요. 자, 지금 우리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자바를 공부할 때 했던 자바 프로젝트 안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메인 메서드 실행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런온 서버, 이거는 서버를 구동할 거냐 이런 얘기고,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 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좀 더 뒤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바 어플리케이션 선택해 주시고 OK 누르시면 콘솔의 출력 결과 잘 나타나겠죠? 자, 출력 결과는 문제없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올바른 상태인가요? 출력 결과로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지금 제가 작성하고 실행시켜서 출력한 이 과정들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바 능력 기초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콘솔에 안녕과 헬로를 출력하세요 라고 문제를 낸 뒤에 이렇게 답안을 제출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틀렸다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뭐가 틀렸죠 지금? 들여쓰기 안 됐어요. 들여쓰기가 얘밖에 안 됐어요.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는 안 됐잖아요 지금. 이거는 가능한데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들여쓰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 한번 눌러서 들여쓰기 마저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이 단축키로 들여쓰기가 해결이 안 된다면 본인이 이렇게 별도로 블럭을 씌워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들여쓰기 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이제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고 수업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많은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많이 작성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제 잘 안 돼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가서 봤는데 들여쓰기가 애초에 좀 말이 안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점을 찾아서 알려드리기 전에 들여쓰기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정도로 얘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코드를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들여쓰기는 무조건 필수다. 자, 이렇게. 자,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안녕 한글과 영어의 텍스트 출력을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서 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설정한 게, 인코딩 설정한 게 잘 적용되었는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코딩 설정이 잘못됐다면 이 안녕은 안녕으로 출력이 안 됐을 거예요. 막 그 한글 깨졌을 때 특수문자 이상한 외계어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한 게 잘 적용이 되었는가 눈으로 직접 보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뭔가 새로운 툴을 설치하거나 하면은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숙달되기 전까지. 완전히 숙달된 이후에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때 가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이제 옆에 있는 동료가 이제 웃습니다. 뭐 하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스트 설정한 거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스캐너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스캐너는 알아야 우리가 콘솔에 작동하는 게시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자바 활용해서 우리 게시판 처음에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 없앴군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기로 한 게 자바만 활용한 게시판 구현이었는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콘솔로 동작하는 게시판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콘솔로 동작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방금 출력의 결과를 눈으로 봤던 이 콘솔이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들을 할 수 있고 그 행위에 걸맞는 기능들이 눈에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출력 같은 거는 실행을 함과 동시에 출력이 되면서 프로그램은 끝나죠. 프로그램이 끝난다라는 게 이 메인 메서드라는 녀석이 시작해요. 그러면 이 안에 코드를 이제 이 STS라는 녀석이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자,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컴파일. 자, 우리가 STS를 사용해서 STS의 자바 문법을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한다. 그리고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정확히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녀석이 컴파일 작업을 통해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자바를 배웠고 자바 문법을 사용해서 출력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출력문을 실행했을 때 컴퓨터가 이 출력문의 문법을 알아듣고 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컴퓨터는 이 문법을 몰라요. 컴퓨터는 뭐밖에 몰라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몰라요. 얘는 0과 1을 제외한 모든 기타 나머지 것들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이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이 녀석과 이 안에 출력해달라고 적은 이 한글은 컴퓨터가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0과 1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컴파일 작업을 통해서 컴퓨터한테 얘를 알려주는 게 얘가 해당 코드 내용을 0과 1로 변환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컴파일러고요. 그 컴파일러는 STS라는 툴 자체에 내장되어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툴들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 툴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바 문법을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수동 컴파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코드를 메모장에 적은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에 가서 그 메모장에 적혀있는 텍스트를 컴파일할 수 있게끔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변화시켜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프롬프트 창에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번거롭겠죠? 그거를 이런 ID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 도구 이런 것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툴을 사용을 하는 거다. 우리는 그 수동 컴파일의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이제 F11 혹은 컨트롤 F11이라는 키 하나 딸깍 누르는 것만으로 알아서 명령 전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자바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러의 종류가 애초에 빨간 색깔 X가 뜨면서 빨간색 밑줄이 그어지면서 안 돼라고 하는 게 있고요. 노란 색깔 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하는 익셉션,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빨간색 X가 나오는 아예 안 돼라고 하는 녀석이 컴파일 에러를 의미해요. 컴파일 에러란 뭐냐? 컴퓨터한테 변환시켜서 명령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고 이 자바가 구동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니까 조금은 그냥 이런 거 들어봤다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프로그램 얘기하고 있었죠. 프로그램이 실행이 딱 되면은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이 코드를 이제 읽어요. 읽은 다음에 컴파일러가 컴퓨터한테 변환시켜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럼 컴퓨터는 이런 명령이 들어왔구나 라고 그 결과를 아웃풋을 콘솔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안녕과 헬로가 콘솔에 찍히는 건데 자, 이게 시작이 되자마자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돼서 여기까지 컴퓨터가 일을 마치면 그 다음에 코드 뭐 있어요? 코드 없죠? 메인 메서드가 어떻게 돼요? 끝나겠죠?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면 우리가 실행시킨 메인 메서드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종료가 됐대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꺼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윈도우에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계산기 딱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니다, 계산기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자, 메모장을 하나 제가 열었습니다. 여기에 자, 메모장에다가 제가 프로그램 시작 입력했고요. 이 밑에다가 헬로를 입력함과 동시에 얘는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이 꺼진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시판, 뭐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 게시물을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게시물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겠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왜? 시작과 동시에 꺼질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 구조로서 무한 루프가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무한 루프 안에서 사용자가 나는 지금 작성하길 원해, 삭제하기를 원해, 뭐 수정하기를 원해 이런 것들을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 기회를 줄 때 사용할 게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스캐너. 자, 이 스캐너는 JDK 안에 자동으로 들어있는 기능 중에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콘솔에 어떠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콘솔에 그냥 출력되는 결과만 보고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캐너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자한테 너 뭐 하고 싶은데? 라는 입력 값을 받아낼 겁니다. 자바 혹시 공부하실 때 스캐너를 아예 안 써보신 분 있을까요? 처음 본다 스캐너 있을까요? 한 번쯤은 경험을 하신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스캐너. 자, 당연히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JDK가 제공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캐너. 변수는 보통 SC를 많이 쓰니까. 자, 이렇게 스캐너를 쓰기 위한 가장 기초 첫 번째 준비 과정이죠.
스캐너 임포트를 해주면서 변수, 스캐너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시켰죠. 그리고 그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의 system.in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는 거다. 매개 변수로 받아온 거다.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거다. 이러한 자바의 기초적인 개념, 문법들 다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스캐너 객체를 만들 때, 생성할 때 지금 system.in이라고 하는 인자를 넘기고 있죠. 그럼 스캐너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는 이 system.in이라는 녀석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매개 변수가 하나 열려있는 생성자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성자에 해당 인자가 값이 들어감으로써 그 인자로 받아온, 매개 변수로 받아온 그 값을 활용하면서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한 줄은 그런 걸 의미하고 있죠. 자바에서 배우셨던 개념들, 객체의 개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ystem.in이라는 건 지금 이 구조를 잘 볼게요. 자, 이 시스템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얘는 클래스겠죠. 왜? 첫 글자가 대문자니까. 우리는 변수를 만들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을 했다면 얘는 클래스예요. 근데 클래스인데 클래스한테 점 찍어서 리모컨 누르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클래스한테 직접 명령하는 구조. 그럼 얘는 어떤 클래스겠어요? 스태틱을 사용한 녀석이겠죠. i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스태틱 변수일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in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고 뭐 스태틱이고 그래서 얘가 이 in이 뭘 뜻하고 이걸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문구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을 적용시켜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쪼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씩 내가 배웠던 문법을 복습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은 얘는 지금 new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스캐너라는 객체 하나를 만들 건데 인자와 매개변수라는 개념이 사용이 됐고 그 인자로서 사용된 시스템.in을 분석하다 보니 스태틱 변수로인 in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파이널이 붙어 있죠. 지금 이거 컨트롤 클릭을 통해서 해당 클래스 혹은 해당 변수 이런 걸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파이널이 붙었어요. 근데 사실 이 파이널도 여러분들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그냥 스태틱 변수보다 두꺼웠거든요. 그냥 스태틱 변수는 얇은데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파이널은 상수죠. 첫 번째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값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고요. 그 가지고 태어난 값에서 절대로 값이 바뀔 수 없는 그게 파이널 상수의 개념이었습니다. 자바 때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배웠던 문법들을 이용해서 얘를 쪼개보고 이런 과정들 다 공부의 일환이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문법들을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일까? 얘는 그냥 간단하게 모든 입력값을 인자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값. 여러분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하는 행위들 그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값들이 이 system.in이라고 하는 녀석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라는 건 스캐너, 우리 지금 입력받으려고 사용한 스캐너 객체인데 입력값을 넘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활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아낼 수 있는 거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자, 그럼 이제 이 sc라고 하는 변수, 스캐너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입력받는 행위를 해야겠죠. 지금 이 한 줄은 입력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입력을 받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얘한테 이제 입력을 실제로 받아볼까요? 자, sc. next line. 아마 스캐너를 다들 사용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이 next line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 입력을 받을까요? 제가 이 코드를 이제 저장하고 실행을 만약에 시켜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나요? 얘는 끝나진 않죠. 왜? 입력을 대기할 거니까. 입력 받게끔. 이렇게. 프로그램 시작만 나오고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입력할 수 있게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돌고 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이 시점에는 우리가 입력한 해당 값을 활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왜냐? 입력한 결과를 그 어디에도 보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보관을 해야만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할 것인데 보관을 한다. 뭘 해야 되는 거죠?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에 해당 값을 저장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 결과로서 남는 값을 담으려면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자바는 변수를 만들 때 항상 데이터 타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 8가지 한번 오랜만에 생각을 해볼까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그 다음에 콜럼, 더블. 이 8가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캐릭터, 불린. 기본 자료형 8가지 타입. 자, 그리고 기본 자료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참조형 타입 하나. 스트링. 문자열을 담는 문자열 타입이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값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이 9가지 중에 뭐 써야 돼요? 스트링 써야 돼요. 왜? 문자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 sc.nextLine 이 녀석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자바 개념 또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이 녀석 뭐예요? nextLine 메서드죠. 메서드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거 함수 실행. 이름 불러냈고 수가로 찍었으니까 메서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서드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스캐너 객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객체를 sc라는 변수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이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행위죠. 그러면 메서드를 호출했고 그 결과가 뭐가 남는다면 이 nextLine이라는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과값을 남긴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가 결과값을 남겼을 때 어떤 데이터를 남길 건데 라는 걸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창에 보시면 해당 nextLine이라는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의 리턴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가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얘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받아야 돼?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스트링을 리턴하고 있구나. 그럼 이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스트링으로 받아야죠. 예를 들어 뭐 인트로 받겠다. 안 받아질 거 아니에요. 타입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트링 타입으로 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명령어니까 커맨드의 약자로 cmd 정도 이름 하나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 cmd 변수에 담았으니까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뭐 출력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얘를 가지고 뭐 연산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바는 문자 더하기 숫자 연산하면 이어붙이기 되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실행했고 여기다가 입력을 가나다 하면 가나다 10이라는 출력 결과 나오겠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본 구조를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게 어떠한 사용자가 원하는 내가 지금 작성을 하고 싶어 게시글을 읽고 싶어 수정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본인의 요구사항을 이 프로그램한테 입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문제점은 있죠. 프로그램이 입력과 동시에 끝나버린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한 루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